여보세요? 어머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야, 무슨 일 있니? 제 표정을 본 남편도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다니. 왜 갑자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수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다른 자리 알아보면 되잖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67살 이영숙입니다. 9월의 상주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들이 밭 가득 매달려 있는 계절이지요. 저와 남편은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포도나무를 돌봅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행히 몸은 아직 건강했고 정성 들인 포도밭은 매해 저희 부부에게 넉넉한 생활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보, 올해 포도 농사 정말 잘 됐네. 남편이 가지에 달린 송이를 하나 따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하나를 베어 물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맘때면 저희는 늘 포도의 빛깔과 알 굵기를 살펴보며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감사함과 뿌듯함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아침 6시면 일어나 밭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거래처와 통화하며 출하 계획을 세웁니다.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에겐 아들이 둘 있습니다. 모두 상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로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놈이 요즘 연락이 뜸하네. 큰아들이 전화를 예전보다 덜 하는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잖아요. 바쁜 일이 있겠죠.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포도밭 끝자락에서 바라본 상주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들판과 멀리 겹겹이 놓인 산맥, 그리고 저희가 애지중지 키운 포도나무들, 그 모든 것이 저희 삶의 전부였고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송이를 하나 더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여보, 올해는 맛도 좋고 수확량도 작년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 그 말에 가을 햇살 아래 포도밭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포도를 좋아하는 손주들이 수확철마다 내려와 송이를 따고 용돈을 받아가며 깔깔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이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던 진수와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애들만 안 바쁘면 사람 안 쓰고 수학철에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제가 말을 꺼내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기들 밥벌이 하는 게 어디야. 우리끼리 건강하게 지내면 된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죠. 그날 저녁 6시 평상시처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포도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야, 무슨 일 있니? 제 표정을 본 남편도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다니. 왜 갑자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전화를 바짝 붙여들었습니다. 진수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다른 자리 알아보면 되잖니. 저도 애써 위로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잠시 뜸을 들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일 배우고 싶어요. 태영이랑 지연이도 같이 내려가려고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고집하던 아들이 농장을 배우겠다니.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역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진수야, 내가 커오면서 봐서 알겠지만 농장 일이 만만한 게 아니야. 네, 알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좌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 중년의 직장을 잃는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손녀가, 며느리가 다시 고향으로 온다니. 내 결심이 섰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상황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럽던 그의 표정이 이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줄곧 서울에서만 살던 진수 가족이 이곳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수네가 쓸 방을 정리하고 농사일도 차근차근 가르쳐야지. 다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아이들이 시골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결심했으니 잘 해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뒤 진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전세가 아직 안 나가서 일단 한 계절치 집만 챙겨 내려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세영이랑은 잘 얘기했지? 네. 그럼요. 진수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결 밝아진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큰 방은 먼지 냄새가 났고 창문 틀에도 얇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새로 들이고 햇볕에 바짝 말린 베갯잎을 덮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 작은 책상도 마련하고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되겠네. 남편이 방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도밭 너머로 먼지 구름이 일더니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왔나 보다.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먼저 내린 건 진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세영이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억지로 지어올린 듯한 미소. 어머님,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뒤에도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차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발걸음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며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렇게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맑은 웃음소리가 한동안 고요했던 집 마당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편도 지연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이제 지연이 집이기도 하지.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이 진수와 세영이는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저는 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의 입가에 억지로 번진 웃음은 오히려 쓸쓸함을 더 짙게 드러냈습니다.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일단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씩 해보자꾸나. 저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세영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시골 공기가 정말 좋네요. 지연이한테도 오히려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 말 속엔 기대와 함께 낯선 곳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급할 건 없어. 저는 세영이를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짐을 모두 옮긴 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끈한 보리차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포도밭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정말 농사일 배우고 싶은 거냐? 네. 서울에서 다시 취업할 마음도 없고,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배우고 싶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깔린 절망감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사일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거 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 괜찮아요. 아버지도 하시는데, 저도 해보면 되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 앉은 세영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 부엌으로 가자 세영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세영아. 너는 짐 정리부터 해. 그렇게 말했지만 세영이는 주방 문턱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사실 전 진수 오빠랑 달리 서울에서만 살아서 여기서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힘들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웃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진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일단 오긴 왔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세영이의 한숨이 길게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마음이 무거운 건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 너무 겁먹지 마.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세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는 제잘거리며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파트에서는 별이 안 보였어요. 여기는 별이 정말 많네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맑으니까. 저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빛이 포도밭 위에 내려앉아 마치 이곳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일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남편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지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영이도 처음으로 마음을 놓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여기서 자라면 건강할 거야. 남편이 지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행복을 느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진수의 방에서는 늦은 시각까지 작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다시 한 집에 사는구나.
기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진순애가 과연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 식구들을 배려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마당에는 이미 진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진수야.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목소리 속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포도밭부터 보여줄까? 세영이와 지연이는 아직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애들은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가보자. 아침 햇살이 포도밭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진수가 감탄하자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랑 아버지의 땀으로 일궈낸 거다. 저는 진수의 표정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다고. 그때는 말이에요. 아들네 가족이 내려온 뒤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연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메웠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엔 의욕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버지, 이 포도나무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저건 15년 전에 심은 거다. 지금 이 열매가 제일 잘 맺히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도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배우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30년간 쌓아온 농사 노하우를 기꺼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문제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포도밭으로 나가려던 세영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그녀에게 새벽 출근과 같은 농장 일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저는 부드럽게 달래봤지만 세영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고부터는 아예 농사일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 농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변명인지 솔직한 고백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수였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퍼지기 전부터 포도밭에 나와 땀을 흘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벌써 10시네. 늦잠 잤니? 아, 네, 어제 좀 피곤해서요. 진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농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 말은 충고였지만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2주째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일하다가 자꾸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죠. 진수 어디 갔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1시간이 넘었네.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는 집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렇게 자꾸 빠질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네, 죄송해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명은 했지만 표정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농사를 배우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의 태도일까? 세영이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며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식사 준비와 장보기를 당연히 제 몫으로 여겼습니다. 세영아, 같이 장 보러 갈래? 저는 지연이 봐야 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이를 데리고 같이 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전기, 수도, 가스비를 함께 쓰면서도 생활비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도 같이 살게 됐으니 생활비는 나눠서 내자. 일부라도 너희가 책임감 있게 부담하면 좋겠다. 아, 네.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화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고 드디어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포도는 유난히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예상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보, 올해 정말 대박이야.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30년 농사 중에 이렇게 잘 된 적이 없었어. 저도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대박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세영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수확한 거 말인데요. 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일했으니 수익 절반은 저희 몫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투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포도 농사는 한 달 품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을 계획하고 땀 흘려 가꾼 끝에 비로소 맞는 수확철입니다. 농지도, 장비도, 비료와 씨앗까지 모두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거들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채 1년 수익의 절반을 요구하다니. 어머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세영이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농사는 한 달 일했다고 수익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죠? 세영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너희가 얼마나 했니? 늦잠, 중간에 사라지기. 진수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툴렀을 뿐이에요. 그날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까? 머릿속에선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거래처 납품 물량을 확인하려고 평소보다 일찍 포도밭에 나갔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판매용으로 따로 분류해둔 포도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다른 곳까지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세영아, 혹시 판매용 포도 가져갔니? 아, 네. 너무 태연한 대답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일부는 팔았어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팔았다고? 네. 어머님이 수익을 안 나눠주시니 저희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 태연한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계약된 물량이었고 이제 거래처에 납품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너희 상식이라는 게 있니? 그건 약속된 물건이야. 처음부터 절반 나눠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죠.
세영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이 조금 부족해져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불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농사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었던 약속이 깨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진수, 세영아, 거실로 나와라.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저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너희는 다시 서울로 가라. 진수와 세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도 성실히 일하지 않고 허락도 없이 물건을 팔았어. 이건 선 넘은 거다. 세영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그냥 때문에 30년 쌓아온 신용이 깨졌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는 땀과 신뢰로 지키는 거야. 너희는 둘 다 없잖아. 진수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론 낸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여기 생활을 책임질 각오도 안 돼 있어.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단칼에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가 방문 너머로 몰래 지켜보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농장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진수 부부의 짐을 박스에 담아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잘하는 거겠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우리가 약해지면 평생 의지하며 살려고 할 거야.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저 애들을 위해서도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나온 진수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짐이다. 오늘 떠나라. 세영이가 울며 붙잡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화를 내려다가 제 눈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가라. 짐을 싣는 동안 지연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멀어지는 것임을. 차가 멀어져가는 길목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은 다시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방들이 마치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일에 몰두해야 다른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레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세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는 일이야. 또 받아주면 저 애들은 어디 가서도 살아남지 못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차갑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형이 취직을 못해서 많이 힘든가 봐요. 생활도 어렵고. 그럼 더 열심히 찾아야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형수님도 후회한대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굳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이제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할 거야. 민수의 짧은 한숨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멀어져 주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포도밭은 여전히 푸르고 내년을 위해 심은 묘목들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둘만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포도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아플 뿐이지.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잖아. 2달이 흘렀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그 말에 가슴이 스르르 놓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형수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대요. 힘들지만 조금씩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다는 건 우리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가는 거 아시죠? 그래. 몇 시쯤 올 거니? 오후쯤이요. 아, 그리고 형이 어머니께 편지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져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져와라. 주말 민수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진수의 글씨는 예전보다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편지 속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세영이와 함께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유난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노을이 포도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땅에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진수 가족의 소식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슴 아픈 순간이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시간이 결국 그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거요. 혹시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